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네, 전해세계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교통상황 들으시겠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 그나마 가장 여유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내부순환로 상황인데요. 성수동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 부근에서만 주춤하고요. 성산대교 쪽으로는 정릉동 부근 그리고 홍제램프 부근에서만 차량 밀립니다. 은평 일산권에서는 통일로가 홍은 사거리에서 독립문 사거리까지, 성산로 모래내고가차도에서 이대 후문까지 각각 시속 20-30km 미만 정체를 보이고, 신촌로도 아현역에서 충정로역 쪽으로, 마포대로 마포대교 북단에서 공덕 오거리 쪽으로 각각 신호 2-3번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오전 일찍부터 밀리었는데요. 도심 쪽으로 들어가는 길 창동교 목관 지점 1차로에서 계속해서 시설물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락지하차도 진입 이전부터 창동교까지는 시속 20km 미만 정체를 보이고, 이후로도 중랑교 부근 그리고 군자교부터 성동교까지도 다시 한번 밀리고 있는데, 반대편 의정부 쪽으로도 한천교에서 월계 1교 지나는데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뉴스 브리핑. 네, 계속해서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증시가 중국 경제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마감했죠? 네, 뉴욕 증시에서 그 다우 지수가 전날보다 그 11.1117포인트 0.07% 내려서 16,340.08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03%, 나스닥 지수는 0.37% 상승했습니다. 이날도 전날에 이어 별다른 재료가 없는 가운데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수출 등 그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어제 그 중국 기업들의 회사채 부도 사태로 그림자 금융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만 그 뉴욕 맨하탄에서 어제 이날 오전 그 9시 34분쯤 5층짜리 빌딩 2채가 폭발해서 붕괴된 거는 테러 탓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면서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 미국 다우 지수는 지금 16,000 위에서 계속 조정 중인데 이 고점이죠. 그런데 네. 아시아는 지금 중국 회사채 부도 사태로 크게 내렸어요. 특히 우리 시장이 큰 폭으로 계속 하락했는데 왜 이리 충격이 큰 겁니까? 네, 그 어제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는 그 태양광 업체인 텐웨이 바오벤의 그 채권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적자로 채권 상환이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지난 7일에 또 다른 태양광 업체였던 차오르가 그 회사채 디포트, 회사채 부도를 선언한 데 이어 나온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경기 둔화가 본격적인 기업들의 연쇄 부도로 이어지면서 중국의 금융 시스템까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해서 부채가 2012년 말 기준으로 65조 위안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한 1경에 넘는 건데요. 이는 그 중국 국내 총생산의 125%에 달하고 선진국 평균의 2배에 육박합니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는 어제 보고서에서 그 신탁 상품과 그 회사채 부도로 불패 신화가 깨지기 시작한 게 2008년 미국에서 그 부동산과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나타났던 그 베어 스턴스 부도 사태 흡사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디폴트가 발생하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같은 위기가 부동산 거품, 또 그림자 금융, 또 지방정부의 부채 등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까지 확산될 경우에는 대형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신흥국 저성장으로 인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죠? 네, OECD가 어제 단기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미국의 그 양적 완화 축소로 일부 신흥국에서 자본이 이탈하면서 현재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 이 같은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OECD는 신흥국들이 그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도 단기적으로는 성장세가 미약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그 신흥국들과는 달리 G7 등 그 선진국들의 상반기 경제 성장은 탄탄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올해 엘니뇨 현상으로 세계 농산물 값이 급등할 수 있다. 예, 이런 전망이 나왔죠. 네, 엘니뇨는 그 2년, 7년 주기로 그 중남미 쪽에 동태평양의 그 바닷물 온도가 평상시보다 따뜻해지는 현상인데요. 올여름에 그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면서 농가와 국제 농산물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엘니뇨가 생기면 그 홍수, 가뭄 등 이상 기온 현상이 전 세계에 걸쳐서 나타나면서 그 농작물 생산량이 줄고요, 식품 가격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호주 기상청이 어제 그 지난 몇 주간 적도 태평양 지역의 수면 아래 온도가 상당히 따뜻해지고 있어서 수개월 내에 해수면 온도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세 번째 주요국 기상당국이 내놓은 세 번째 엘니뇨 경고인데요. 지난주에는 미국 기상청이 올해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50%라고 발표를 했고요. 일본 기상청도 엘니뇨 발생할 일이 높아지고 있다고 예측했었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조금씩 그 농산물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국화 가격이 올 들어 10% 이상 올랐고요. 파모일 가격도 9% 상승했습니다. 그 파이낸셜 타임즈는 밀가루, 설탕, 면화, 고무 등도 그 엘니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품이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국내에서 반가운 소식이 있군요. 2월 취업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죠? 네, 통계청이 2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취업자가 작년 2월보다 83만 5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그 월간 증가폭으로는 2002년 3월 이후에 최대입니다. 12년 정도 지난 건데요. 특히 그 만 1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가 14만 8천 명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지난해 평균 39.7%까지 떨어졌던 그 청년 고용률이 2월에는 40.6%로 개선이 됐습니다. 다만 늘어난 일자리를 자세히 따져보면 제조업보다는 도소매와 숙박, 음식업 등에서 더 많았습니다. 무급 가족 종사자도 한 4만 4천 명 늘었는데요. 좋은 일자리의 증가라고는 좀 볼 수가 없습니다.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의료나 금융 등 그 지속적인 서비스업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经济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6.4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수도권. 그중에서도 오늘은 인천시장 선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2부에서 이번에 출사표를 낸 새누리당 소속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과 인터뷰를 한 데 이어서 3부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의 송영길 인천시장을 만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 시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정말 송 시장님이 아주 익숙한 그 호칭으로 보입니다. 아주 많이 네, 익숙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인천에서 3선 의원을 지내셨고 또 2010년부터 시장직을 맡고 계신데 이번에 이제 재선에 도전하는데요. 출사표라고 해야 합니까? 다시 도전하는 이유 하나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시다시피 4년 동안 여러 가지 우리 인천시의 부채나 어려운 것을 뚫고 저희가 투자 유치 1등, 고용률 1등, 국정평가 1등의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아시안게임 경기장 16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이제 아시안게임을 불과 2달 반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를 마무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저의 역량을 발휘할 시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투자 유치 1등, 고용률 1등, 예, 정말 잘하신 건데 또 어두운 점도 말씀하시네요. 부채 문제. 이거 좀 이따가 네.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네. 이 문병호 의원이 지난 3일 시장 도전을 선언했는데 그 바람에 네.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이제 경선보다도 지금 이제 당을 합당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창당 작업이 아마 바쁠 겁니다.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정당의 당헌 단계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새누리당에서는 안상수 전 시장이 나섰는데 이른바 중진 차출론으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중적인 평가가 있는데요. 일단 유정복 장관이 와서 우리 인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환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지 않은 면이 많아요. 아까 저도 그 전 변호사님하고 인터뷰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 예. 말이 막 꼬이잖아요. 자연스럽지가 않다 보니까. 왜냐하면 어찌됐건 김포에서 3선 국회의원 하셨고 내 사랑 김포 책을 3번이나 출간하고 지금도 김포를 지역으로 둔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분이 납득할 만한 어떤 충분한 설명이 없이 갑자기 차출이 돼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자연스럽게 보신다. 그리고 인천에 대한 준비가 예. 전혀 안 돼 있고 이걸 미리 준비를 했으면 사실 출판 기념회가 3월 5일까지 선거법상 허용이 되는데 예. 인천 발전에 대한 자기 구상을 담은 책이라도 출판할 기회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 됐으니까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예. 상당히 좀 그 인천을 많이 공부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까지는 송영길 시장님이 이제 10% 정도의 격차로 유정복 전 장관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격차가 자꾸 조금씩 좁혀지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뭐 선거 가면 다 어차피 선거라는 것이 다 치열한 공방이 될 텐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에 대해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시민 여러분들은 다 이제 저랑 4년 동안 정말 땀을 흘리면서 같이 이 동고동락을 해왔기 때문에 얼마나 송영길 시장이 그동안 이 하루에 이자를 11억씩 물어가면서 이 부채 관리를 하면서 시정을 이끌어온 건지를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 했기 때문에 신뢰를 보내고 우리 시정의 연속성과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반대편 입장에서 제가 좀 몇 가지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네. 예, 소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이 새누리당 경선에 나선 이 안상수 전 시장이 이 송영길 그 시장님을 두고 예, 하신 말씀이 참 재밌어요. 이 지식도 많고 말씀도 참 잘하는데 정치인으로서 측근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전 비서실장이 수레로 구속된 걸 말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부처가 잘못한 거죠. 관리를 잘 못했던 것이고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런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시장님 계실 때 우리 인천시 청렴도가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었어요. 14등, 15등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도 많이 여러 수레 사건들로 있었고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7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9등이 됐는데 아무튼 제가 깊이 이 문제는 반성을 하고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더 청렴도를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인할 것만 시인을 하시는군요. 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신당을 창당을 합니다. 이 신당 창당이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득이 된다. 또 반대로 이건 그 두 대표들이 해서 가는 비민주적인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요즘에 계속 시정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이 정당 상황에 대해서 그냥 큰 제목만 읽지 자세한 상황을 잘 모르는데 아무튼 집권 가능한 야당이 존재할 때 권력의 횡포나 남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국정원 간첩 그 사건 증거 조작 같은 걸 보더라도 권력이라는 것은 항상 남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견제 균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야당이 분열돼서 집권 가능성이 없게 되면 특히 공무원들이나 특히 권력을 향한 검찰, 국정원, 군 이런 게 나라보다는 어떤 정권이나 특정 개인의 줄을 서는 모습이 되는 대한민국 발전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권 가능한 야당, 통합된 야당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패를 막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또 서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건전한 대한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그걸 이제 기대를 하는데 이 창당 작업에 민주당의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 친노 그룹이 배제됐다.
이제 언론 보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좀 논란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건 저도 지금 누가 어떻게 구성된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새로운 정치라는 것이 이 어떤 특정 계파 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구성원 전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당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 이 조금 논란이 있는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인천시 부채 문제가 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쟁점이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또 쟁점이 될 것 같아요. 2010년 당시에 부채가 우선 7조냐 9조냐 11조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까? 일단 이 2010년도 제가 인천시정을 인수했을 때 우리 시 자체 영업부채를 제외한 금융부채, 즉 이자가 나는 부채가 7조 4천억이었고 금융부채 플러스 영업부채를 하게 되면 9조 4천억이 넘어갑니다. 약 10조가 되는 부채를 안고 제가 출발을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13조가 됐다 그러는데 그 3조의 내용은 사실상 내용을 보면은 금융 비용이 나가지 않는 부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제가 이걸 안고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다 짓고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하고 하루에 이자가 11억씩 1년에 4천억의 이자를 갚아가면서 이거를 관리해서 작년에 드디어 2,600억을 변제를 함으로써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은 됐는데 이를 가지고 유정복 후보 같은 분이 만약에 부채를 공격한다면 그게 참 어려운 것이 박근혜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지금 35조의 부채를 줬어요. 1년 만에.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100조가 넘는 부채를 늘렸습니다. 이런 중앙정부의 핵심 그 장관 책임자들이 인천시 부채를 가지고 이행한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시정되고 나서 새로운 토목 사업을 한 게 없어요. 다 기존 시장이 벌려놓던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부채가 늘어난 거죠. 예를 들어서 검단 신도시나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1조 이상의 돈이 투입되어 있는데 그걸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 시작하지 않는 검단 2도시라든지 151층짜리 빌딩을 짓는다든지 무슨 밀라노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취소가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예 그런 자금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취소가 된 건데 이미 돼 있는 것들은 제가 마무리하면서 하고 또 이자를 1년에 4천억을 내야 되는데 거기 아시안게임을 16개를 경기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일부 부채가 늘 수밖에 없는 면이 있죠. 이걸 가지고 저를 공모한다는 것은 마치 IMF를 살리느라고 공적 자금을 투입한 김대중 대통령을 비난했던 한나라의 모습과 좀 오버랩이 되고요. 그리고 더구나 유정복 그분은 안행부 장관으로서 지방 재정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될 주무장관으로서 그동안 계속 지방정부 부채를 깎고 아시안게임 지원도 하나도 안 해주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특별요부세 하나도 제대로 안 내려주면서 그걸 이제 와서 갑자기 이제 인천시장이 생각이 나니까 와서 부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해도 좀 부끄러운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정복 장관 아직 부채 문제를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정부하고 그 인천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하고 사이에 조금 더 시간이 것 같아요. 이 정부에서는 지자체 빚에 금융부채, 영업부채, 우발침까지 다 보태자 이런 얘기고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왜 지방자치단체 금융부채, 영업부채를 왜 내느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금융부채라는 것은 말대로 이제 이자 부담이 나가는 부채고요. 금융부채가 진짜 부채죠. 영업부채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9월동 아시안게임 선수촌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제 분양대금을 선수금으로 받은 것도 부채로 잡히거든요. 그러나 분양이 100% 성공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선수금이라는 것은 사실 공사가 진행되면은 분양대금으로 다 처리되는 수익으로 처리될 것이지 그냥 명목상 공정 진행도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수금을 부채로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부채는 빼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도 재정위기 자치단체 관리 기준에 금융부채를 기준으로 해요. 지금 어떻든 이제 정부는 올해부터 이 시의 채무 비율이 40% 이상 되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을 해서 각종 사업 추진부터 통계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이 지금 닥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닙니다. 이제 예산은 거의 다 확보됐고요.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에 지금 당장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
여기 인천 도시공사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또 잘 풀리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천시의 빚이 이제 잘 관리가 된다면 앞으로 이 부분은 그러면 빚을 계속 줄여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2,600억이 줄어서 이제 감소세로 전환이 된 거죠. 근데 배도 큰 배가 한번 방향을 선회하려면 약간 이게 크게 원을 그려야 돼서 선을 그리듯이 이렇게 제가 취임해서 관리해 가면서 드디어 상승세가 꺾여가지고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 유치에 모든 제가 역량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비롯해서 BMW, 보잉사 조종사 훈련센터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기업, 이 포춘 기업이 세계 존경받는 기업 50개 기업 중에 8개 기업이 우리 인천에 유치가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되면 세 가지 효과가 발생하는데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일단 토지가 매각되기 때문에 토지에 묶여있는 부채가 감소되고 두 번째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세 번째는 세수가 증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 있는 동안 국비 확보도 2조 213억을 확보를 했고 계속 없는 세원도 발굴해서 정말 발버둥 쳤고 제 스스로도 월급을 100만 원씩 깎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이코노미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온몸으로 뛰어왔습니다. 이걸 시민들께서 다 지켜봤기 때문에 저희들의 신뢰를 보내고 이 아시안게임도 이 어려운 가운데 국비 확보도 해서 정말 여당도 안 도와주고 국가 정부도 안 도와준 거를 정말 국회에서 정말 온몸으로 뛰어서 이 서구아시안게임 주경기장도 1,326억을 국비 지원을 확보를 해서 사실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4월에 이게 완공이 될 것입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되는데요. 네. 예, 마지막으로 지난 4년간 이것만은 내가 정말 잘했다. 나 아니면 할 수 없었다. 이거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투자이시 1등과 이 GCF 녹색기후기금 본부를 우리나라에 유치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국제기구의 헤드쿼터, 본부가 우리나라에 온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21세기 기후변화 시기에 새로운 세계 문명을 주도해갈 그런 핵심 포스트를 우리 대한민국 인천에 유치한 것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세계기구의 본부가 인천에 들었었다. 이걸 꼽고 있군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소속 현직 시장이죠. 송영길 인천시장을 만나봤습니다.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가겠습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번지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 등을 통해 직접 전염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운반 차량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닭과 오리들이 갑자기 사료를 적게 먹거나 졸음 증상 혹은 폐사를 보일 경우에는 경기도나 일선시군 가축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주세요. 방역을 위해 출입 차단과 이동 제한 등의 불편이 있겠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난 앞으로지 프로 라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프로2 우리 사회를 달구는 뜨거운 이슈를 추적합니다. 출발 새 아침 이슈 포커.
예, 매주 목요일 마련하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슈를 전문가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짚어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에는 한국과 캐나다의 FTA 협상이 이틀 전이죠. 이 타결되면서 FTA를 분석하는 기사가 유독 많았습니다. FTA 체계를 통해서 넓어진 경제 영토를 반기는 입장도 있는 반면에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인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듣기 위해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정인교 교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 정인교 교수입니다. 예, 먼저 11일 타결된 한 캐나다 FTA 소식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를 위한 FTA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을 정도로 이 자동차가 최대 수혜 업종이 될 것 같고 축산업의 반응은 또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뭐 별거 타격이 없을 것이다. 또 아니다. 이건 축산업에 엄청난 타격이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다 그렇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이 전반적인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FDA 정책하면은 대체로 제조업은 덕을 보고 농업은 피해를 본다라는 이런 이제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 이번 한 캐나다 FTA는 그런 구도가 더욱 더 특정 품목으로 집중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는 최대 수혜자가 될 거고 그에 비해서 축산 중에서도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상당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 어느 정도일 것인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특정 품목으로 이해관계가 대비가 될 때는 참 이게 정치적으로 풀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예. 국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될 사안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GDP의 한 60%를 FTA 영토로 편입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 기회를 잡았다라는 점에서는 거의 의의가 있을 것 같고 또 뭐 지금 정부가 TPP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참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탄력을 받을 그럴 가능성이 또 생겼다라는 점에서 통상당국은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부가 그 FTA 협상 개시 전에 원래 공개를 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이걸 이번에는 내놓지 않았어요. 근데 캐나다 쪽에서는 나와 있던데 제가 이제 그걸 살펴보니까 캐나다 쪽에서 이제 판단하기로는 자기들 수출은 16억 달러가 는다. 그 자기들 수입, 그럼 우리가 수출하는 거죠. 그 10억 달러가 더 느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물론 자기들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유리하게 썼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YTN에서 처음으로 이런 문제를 저는 제기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통상당국이 중요한 협정을 타결하고 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상당 부분 공개를 해왔더랬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완전히 없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한 호주 FTA가 작년 연말에 타결됐다고 그러는데, 보도 자료만, 유통이 되고 있고, 그와 관련되는 연구 결과라든가 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거의 관련되는 몇 사람들 손에만, 놓여 있는 상황이고, 한 캐나다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봐가지고는 사실 저희들도 구체적인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그렇다고 했으면 보도자료 보고 읽어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통상이 우리나라 정도 수준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국민들과 이제는 교감하는 통상체제를 구축을 해야 되고 또 FTA가 과거와는 달리 우리가 세계에서 캐나다, 칠레, 멕시코 다음으로 FTA 개수도 많고 FTA 경제 영토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제는 좀 더 열린 통상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국회 비준 과정에서 과거에도 독소 조항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도 미리 좀 걸러놔야지 나중에 정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저도 통상학자로서 통상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통상 체제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한 호주 FTA 했을 때도 정말
하더라도 3페이지짜리 자료밖에 보지는 못했어요. 예, 옛날에 한미 FTA는 수많은 자료들이 막 쏟아지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캐나다가 이제 이 세계 11번째 경제대국 인구가 한 2,500만 정도 되는 이 나름대로는 이제 G7 회의 때도 그 들어가는 그 회원국인데 현재 나프타만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캐나다에 대해서 시장 승점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캐나다가 최근에는 이제 유럽연합과 FTA를 타결을 했습니다. 아마 금년 중에 이행이 될 것 같은데, 예, 물론 이제 협정을 이행하고 있는 거는 이제 나프타고 또 멕시코, 칠레 등과도 FTA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부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나 관련 자료가 좀 더 엉터리군요. 이게 사실은 그 정도 기본적인 거 지금 질문 들으면서 제가 알기로도 캐나다가 지금 멕시코도 하고 이거 뭐 다 하고 있다는 우리가 그런 협정문을 보고 사실은 협정 연구를 하거든요. 예. 예,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게 아쉽죠. 저도 이런 거 보면 참 사실 우리 이 통계 수치만 보더라도 통계청 한국은행 기재부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는가 아직 우리가 이 수준밖에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끔가다 저도 하는데.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좀 더 논의도 좀 많이 하고 해가지고 정부 보고서도 그렇고 또 보도 자료도 상당 부분 끌어낼 것도 끌어내야 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뭐 FTA라는 거는 기업인들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사업을 좀 많이 해서 경제 이익을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걸 모르고 덜렁 들어갔다가 다른 나라도 이미 다 하고 있는데 뭐 한국만 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괜히 출장비만 날리고 조사비만 날리고 그러겠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앞으로 좀 더 심각해지지 않겠나라는 싶고 이제 다만 이제 우리 뭐 보도 자료를 보면은 일본이 캐나다와 EU와 지금 아주 FTA 협상을 타결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서 일본보다는 우리가 앞서게 예. 타결되었고 또 먼저 이행하기 때문에로서 시장 선점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이걸 보도 자료에 강조를 많이 해놨어요. 예. 그 부분은 맞을 수 있죠. 일본보다는 이제 먼저 가는 건 맞는데 그 유리한 것만 딱 갖다 붙여놔 놓고 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쏙 빼고 하는 이런 거는 앞으로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긴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한미 FTA하고 지금 이번에 뭐 한 캐나다를 하고 그 앞에는 뭐 한 칠레 같은 걸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TPP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2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일본하고 미국하고 다 이제 TPP를 하겠다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그 12나라 중에 몇몇 나라는 벌써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근시안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좀 멀리 내다보면 좋을 건데 예, 그런 점도 있죠. TPP 말씀을 하셨으니까 TPP 제가 조금 시간을 좀 할애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TPP 참여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TPP 회원국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일본인데 예. 한일 FTA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면서 TPP 운운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많은 부분은 이 팩트 자체를 조금은 왜곡시킨 듯한 측면이 있고요. 그럼 나머지 국가와는 다 FTA가 돼 있고 또 미국과 FTA를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FTA 규범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게 또 우리 법제화 되어 버렸고 그러면은 TPP에서 새로운 통상 질서가 형성될 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한미 FTA 체제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을 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TPP 협상을 하는 나라들은 한국이 TPP에 들어오면은 가입료를 적당히 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 차례로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있죠.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가입료를 줄이는 게 그게 사실은 전략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지금 괜히 그거 문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국민들이 또 헷갈리게 할 필요가 없고 사실은 TPP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왠 작년 연말에 된다고 그랬다고 올해 4월 된다고 그랬는데 4월도 지금 될 수가 없는 것이 미 행정부가 이미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TPP 구도가 회원국 사이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올해 중에 타결하는 거는 상당히 접은 상황이고 더군다나 미국은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미 행정부가 중간 선거로 지금 다 전향을 하고 TPP라든가 이런 통상 이슈는 선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제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작년부터 그렇게 부랴부랴 결정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런 전략적 카드는 지금 사실은 TPP 하면은 제일 신경 많이 쓰는 나라가 중국인데 예. 사실은 한중 FTA를 빨리 잘 마무리 짓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TPP 얘기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이라고 할 정도로 환태평양 예. 국가들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중국 빼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과 같이 일부분을 협력을 하면은 가입 비용이 대폭 줄어들수록 오히려 우리가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전략적으로 고려가 안 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TPP 쪽으로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예. 오늘 아쉽죠? 예, 오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역시 이게 TPP에서 핵심은 우리가 좀 전년 그 논의조차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한일 FTA 또 그 문제고 한중 FTA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죠. 예. 이걸 타결함으로써 우리가 뭐 이것만 타결되면 사실 TPP에 들어가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한중 FTA만 제대로 만들어진다면은 TPP 들어가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의 5배 이상의 혜택이 오히려 더 우리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TPP 자체가 거의 뭐 이익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 TPP 숫자를 내고 있는데요. 그 숫자라는 것이 상당 부분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사안들이고 예.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일본 빼놓고는 우리가 TPP 그렇죠. 회원국과 지금 FTA가 다 거의 다 된 상태에서 다 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TPP 안 들어가면은 대한민국이 국제 통상 무대에서 낙오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높으신 분들의 입장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뭐 공부가 좀 안 된 높으신 분들도 있겠죠. 또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또 이 비판이 쏟아질 것 같은데 어떻든요. 이번에 한 캐나다 FTA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제 농수산물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제 농축산물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퍼센테이지는 한 2%밖에 안 되더라고요. 수입 물량이. 캐나다산 그 쇠고기 수입 물량이 한 2% 정도인데 문제는 관세가 아주 높다는 거예요. 40% 정도의 쇠고기는 40% 그리고 돼지고기는 25%.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타결이 되면 우리 그 축산 농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자고 보십니까? 예, 그거 참 뭐 답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캐나다산 쇠고기가 국내 시장 수입 시장 점유율이 1-2% 정도 되는데 1-2% 된다라는 것은 실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한미 FTA가 이행되면서 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관세가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미국, 호주, 캐나다인데 그동안에 강우병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강우병 파동이 있으면서 호주산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미국 쇠고기는 그동안에 안전성 문제가 하여튼 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형태든 시장에서 반응은 상당히 오히려 긍정적으로 지금 나와서 좀 말 팔리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캐나다산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건씩 좀 보면은 강우병 발병 소식이 국내에 전해가 되면서 소비자들이 일종의 이 안전성 문제를 지금도 문제를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 문제하고 이 안전성 문제가 겹쳐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1-2%로 낮은 것이지 앞으로 시간이 가고 정상화가 되고 하면은 분명히 캐나다산 시장 점유율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당장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 데이터에 맞춰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미국, 호주, 캐나다 FTA를 통해서 우리가 쇠고기 수입하고 있는 나라와의 FTA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끝나면은 사실상 이제 쇠고기는 거의 이제 시간 지나면 무관세로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40%라는 거는 국내 부가가치세까지 합치면은 가격을 절반 정도까지 앞으로 15년 후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매우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한우 쇠고기 상호 시장에는 그야말로 진짜 지금까지도 구조조정 압력이 컸지만은 그보다 더 큰 구조조정 압력이 올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피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는 우리가 피해라고 그럴 때는 좀 뭐 일정 부분 좀 어느 정도 낮은 비율 수준이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구조조정. 한우 산업은 진짜 어떤 쪽으로 특화 쪽으로 갈 것이 고민해야 될 정도로 앞으로 15년 후에는 영향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본처럼 아마 특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우리 쇠고기 산업이 살 길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내는 아직도 260~70만 두의 이제 한우가 있는데 이걸 이제 적정 도수로 줄여야 되는데 이게 줄이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게 참 큰 문제입니다. 이번 이제 FTA 타결로 자동차 분야가 각광을 받는데 이 언론 헤드라인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쇠고기 주고 자동차 받았다. 이게 우리 유력 언론의 헤드라인이었는데 과연 그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까? 수혜가요. 피해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이제 자동차가 수혜 업종이 된다라는 거는 그건 확실합니다. 캐나다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한 12에서 14%쯤 되는데, 우리나라 상품이 세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이 3%를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와 같은 이런 고가와 또 하이텍 제품이 한날에 시장 점유율 14%, 12% 이 정도 된다는 건 이거는 상당히 현지 반응이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자동차 시장, 캐나다의 자동차 시장을 본다면은 미국이 1위고 그 다음에 일본산이 2위고 그 다음으로 한국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자동차에 대한 6.1%의 관세가 철폐가 2년 만에 되거든요. 그 2년 만에 되면은 차종에 따라서 한 40만 원, 400불 정도의 관세 인하 혜택이 있는데, 자동차 비싼 고가 제품을 사는 분들이 400불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사람 심리가, 한국 차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 상황에서 덤으로 좀 깎아준다고 그러면은 그렇죠. 많이 팔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국내 생산 물량이 이미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팔 여지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 자동차 업계가 어떻게 또 생산 라인을 정설하고 거기 시장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터준 것만 해도 국내 자동차 업계는 한국의 통상 정책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해야 되죠.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한칠레 FTA 10주년을 맞았는데 처음에 이 FTA 체결됐을 때 우리 포도농가가 아주 대표적이죠. 다 망했다. 그래서 이제 정부 보조금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포도농가의 수익은 더 커졌다 그래요. 이 생각보다는 칠레 포도가 거의 수입이 되지 않고 이런 현상.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엄살을 부렸던 많은 학자들, 평론가들이 반성문 하나 쓰지 않고 있다. 이런 또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칠레 FTA는 정책 제안부터 협상, 모든 공식, 비공식 협상에 제가 거의 다 참여를 했었고, 나중에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참여를 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협상을 실제로 했기 때문에 포도 농가에 대한 피해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우리 농업이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에 따르면 제가 몰매도 많이 맞고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힘들었는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농업계를 다독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농업계는 우리나라 개방 정책에 또 산업화 정책이 피해 계층으로 이분들의 인식이 매우 심합니다. 이게 이제 FTA 정책이라는 것이 특정 분야만을 위해서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종의 수업료를 냈다 생각하고 지불할 수밖에 없던 비용인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FTA 할 때마다 이제 정부 보조금 내달라 이제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신문을 읽다 보니까 이동필 농림부 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농민이 100만이고 농업 관련 공무원이 10만이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 농업 소득 중에서 보조금 차지하는 비중이 한 53%, 54, 그 정도 되죠. 50%가 넘어요, 지금.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재원은 충분히 지원이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재원이 보면은 농촌이나 농업계 내에서도 그 재원을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보고 예. 정말로 또 어려운 농민들은 또 거기서 소외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예.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림당국이 재원을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뭐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거보다는 정말로 이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농업 구조 조정하고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골고루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농업 예산이 지금 한 17조 원쯤 되는데 이것도 뭐 엄청난 예산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정당국이나 또 정말로 농업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고민해야 될 사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칠레 FTA 또 그 미국과 한 FTA 또 한유로 FTA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그 피해를 본다는 농가에게 보조금을 주고 근데 잠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포도농가 같은 경우는 더 크게 했어요. 회원 보상 제도를 썼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이를테면 회원 보상금 받고 포도 농원을 갈아엎고 그러고 나서 바로 옆 밭대기에다가 예. 크게 멋지게 이제 포도 농원을 조성해서 예. 포도 생산량이 그거보다 한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더 늘어나고. 그래서 그 스마트하신 농민들이. 그 이제 스마트한 농민이라고 해야 됩니까? 글쎄요, 이게 뭐. 우리가 다 그분들의 입장에 있겠죠. 그런데 좀 이런 정책적인 문제가 좀 세밀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더 상세한 말씀을 못 나누겠는데, 예, 제가 이게 방송 진행하는 동안에 한 번 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시면 고맙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한 캐나다 FTA를 중심으로 FTA 문제를 짚어보았습니다. 인하대학교 정인교 교수님이었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이 최근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처부술 운수라고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몸을 죽이는 암 덩어리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규제를 철폐하지 않고는 경제 혁신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손톱 가시 뽑기라는 말로 규제 철폐를 처음 주문했죠. 이명박 정부 때도 전봇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손톱 및 가시든 전봇대든 대통령의 말씀에도 없어지지 않으니 대통령의 말씀이 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질적인 규제가 왜 줄지 않는지 아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공무원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공무원은 서비스를 위해 존재하지만 속성상 권위적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규제를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은 불필요한 공무원 숫자를 먼저 줄이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